안녕하세요. 센지한밤의 센지입니다. 1992년 3월 5일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에서는 5명의 가족 중 4명이 무참히 살해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가족들이 살해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여고생. 범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여학생의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4살짜리 여동생까지 그녀의 눈앞에서 살해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이유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 집을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범인은 피해 여학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었죠. 얼마 전 쇼핑을 마치고 자전거로 집에 돌아가던 여학생은 범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범인은 여학생을 타겟으로 삼고 차로 그녀를 들이받아 일부러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함께 병원으로 가서 여학생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범인은 너무 미안하다며 여학생에게 연신 사과를 했고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다시 그녀를 차에 태웁니다. 하지만 범인이 여학생을 태우고 향한 곳은 여학생의 집과는 반대 방향인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본색을 드러내죠. 그는 가지고 있던 나이프로 여학생을 위협하여 순순히 그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녀를 2차례 강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이프로 여학생의 뺨과 팔을 베기도 했는데 그는 심각한 가학성애자로 성적 대상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며 범인은 그녀의 가방을 뒤져 찾아낸 학생 수첩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옮겨 적고는 여학생에게 너의 이름과 사는 곳 모두를 알았으니 오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협박을 한 뒤 여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여학생은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굴의 상처에 대해 물어봐도 그녀는 거짓말로 둘러댔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혹시라도 범인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더더욱 범인에게 당한 일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범인은 또다시 여학생의 앞에 나타나고 맙니다. 여학생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범인의 이름은 세키 테루이코. 그의 당시 나이 18세로 미성년자였는데요. 그는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수차례 강간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호스티스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이틀 동안 감금하고 강간을 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 필리핀 호스티스가 감금에서 풀려난 뒤에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돌아가서 술집 사장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를 듣고 화가 난 술집 사장은 자신의 뒤를 봐주던 야쿠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테루이코를 손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던 바로 그날 여학생을 보내고 집에 혼자 있던 테루이코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테루이코를 잡으러 온 야쿠자들이 있었습니다. 야쿠자들에게 끌려간 테루이코는 필리핀 호스티스를 이틀 동안 데려가 감금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200만엔, 하나로 약 2천만원 정도를 요구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큰 돈이 없던 그였지만 야쿠자들이 두려웠던 그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일단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풀려나긴 했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을 만들 방법을 생각하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 이름과 집 주소를 적어놨던 여학생. 생각해보니 그 여학생의 집은 도쿄 내에 위치한 꽤나 가격이 있는 집인 것 같았죠. 이런 집이라면 2천만 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테루이코는 돈을 훔치기 위해 곧바로 여학생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테루이코가 여학생의 집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집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테루이코는 여학생의 이름을 대며 자신을 여학생의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여학생의 할머니 혼자였고 손녀의 이름을 말하며 친구라고 하기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온 뒤 문을 닫은 테루이코는 곧바로 돌변하여 할머니에게 돈이나 통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할머니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전기코드로 할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을 뒤져 현금 8만 엔을 훔치게 되죠. 그런데 테루이코는 돈을 훔치고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집이 자신의 집인 양 집안을 돌아다니며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오후 7시경 여학생과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고 테루이코는 숨어서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시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는 여학생의 눈앞에서 어머니의 등과 허리를 시칼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은 바지를 소변으로 적시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한 것도 모자라 여학생에게 어머니의 시체를 치우고 바닥에 흐른 피와 소변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학생은 정말 집으로 아무도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뒤 4살짜리 여동생이 보모와 함께 집에 돌아왔고 범인은 여학생에게 잘 둘러대서 보모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곤 여학생의 동생에게는 자신을 언니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끝낸 후 여동생은 졸리다며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자겠다고 하고는 할머니의 옆에서 잠을 정했습니다. 외상이 없던 할머니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잠이 든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테루이코는 여학생에게도 예금 통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금 통장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셨고 결국 테루이코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밤 9시쯤 아버지가 돌아왔고 시칼을 들고 숨어있던 테루이코는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뒤에서 어깨를 찔러 쓰러뜨린 후 곧바로 돈을 요구합니다. 당장 200만 엔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라고 하며 협박을 했죠. 이때까지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곧바로 예금 통장과 현금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통장과 현금을 모두 합쳐보니 360만 엔, 한화 약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 액수면 야쿠자들이 요구했던 200만 엔을 갚고도 160만 엔이 남는 충분한 액수였죠.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큰 돈을 본 테루이코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돈이 집에 있을 정도면 분명히 더 많은 돈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협박에 아버지는 다른 통장과 인감도장은 회사에 있다고 알려주었고 테루이코는 여학생에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허튼 소리를 하면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온 여학생.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범인 테루이코는 통장과 도장을 받고 난 뒤에도 여학생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의 영업 시작 시간까지 그곳에서 기다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여학생은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살인마와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의 회사 직원이었는데요. 통장과 도장을 가지러 왔을 때 횡설수설 뭔가 불안해 보였던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몰래 전화를 받은 여학생은 몇 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테루이코에게 들켜버립니다. 화가 난 테루이코는 소리를 지르며 여학생을 위협했고 밖에서 큰 소리가 나자 할머니 옆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이 울면서 방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테루이코는 4살짜리 여동생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칼로 몸이 관통될 정도로 깊숙이 찌르고 아직 숨이 붙어있자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눈앞에서 여동생의 죽음까지 목격한 여학생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학생은 칼을 들고 있는 범인에게 달려들어 저항하죠. 달려드는 여학생의 팔과 등을 베며 여학생까지 죽이려 하던 그때 밖에서 쾅쾅쾅 하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는데요. 아침에 전화를 걸었던 회사 직원이 수화기 너머로 큰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갑자기 끊기자 일이 심각한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테루이코가 한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여학생에게 쥐어주며 자신을 협박하는 척 연기를 하게 한 것인데요. 잠시 후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 앞에서는 여자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여자친구를 말리는 중이었다고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런 얄팍한 속임수로 경찰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결국 테루히코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행되는 테루히코의 표정이 뭔가 겁이 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테루히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연행되는 테루히코는 드디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 라는 말을 하며 소년원에 가는 것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1988년에 일어났던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그 범인들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에 비하면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자신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던 테루히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사건 당시 테루히코는 18세를 딱 한 달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했던 것이었죠. 테루히코는 도쿄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뻔뻔스럽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여러 번의 재심 청구를 했지만 당연히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테루히코는 44세의 나이로 마침내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홀로 살아남았던 피해 여고생은 사건 이후 치료를 받으며 점차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괜찮아져서 유럽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려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센지 한밤 되세요.